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금속 활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 고려. 이미 고려에서는 13세기 전반에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하지 못했던 고려의 활자 주조 능력. 그리고 금속 활자로 인해 지식 강국으로 우뚝 선 조선. 활자는 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직접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위대한 문화유산. 지금 금속 활자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산골짜기에 위치한 15평 남짓한 작은 공방. 중요 무형문화재 제101호인 이민호 금속활자장이 금속활자본 직지 심체 요절 복원에 몰두하는 작업장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복원 작업은 지난해 5,000자를 주조한 데 이어 올해 6,000자를 복원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고안했던 전통 방식 그대로 활자를 만들고 글자를 찍어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1000년 전의 활자, 그 모습을 완벽히 재현한 것이다. 지금 직지 하권 총 하권만 38페이지거든요. 근데 이제 38판인데 지금 현재는 29판까지 했어요. 그 이제 나머지 판 올해 마무리 짓고 나머지 이제 그 상권까지 동시에 들어가요. 올해는. 직지의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줄여서 직지심체요절 또는 직지라 부른다. 직지는 여러 경전과 법문에 실린 내용 가운데 좋은 구절만 뽑아 편집한 불교 서적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지금 현재까지 전하는 금속 활자 인쇄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바로 1200년대 초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거해주는 증거 자료가 바로 직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누가 금속 활자로 직지를 인쇄한 것일까? 청주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절터인 흥덕사지. 직지는 바로 이곳 흥덕사에서 인쇄됐다. 백운화상이란 스님이 직지라는 책을 편찬했고 그것을 제자 승려들이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현재 직지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직지는 원본이 아닌 영인본으로 원본은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직지는 왜 프랑스에 있는 것일까? 직지는 1886년 조불 수호 통상 체결 후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올랭드 플랑시가 수집하여 프랑스로 가져갔고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어졌다. 1972년도가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 도서의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전시회 때에 바로 직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거죠. 당시 직지가 공개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직지가 알려지기 전 세계는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인쇄한 42행 성서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직지의 맨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면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다.
직지가 42행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이다. 당시 그 학계에서는 한국,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텐베르크에게 그 영광을 주었던 것을 한국으로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금속 활자 발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임이 증명되면서 그 제작 방법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직지는 그 제작 방법이 전해지지 않아 전문가들은 책에 새겨진 글자의 모양과 특징들을 연구해 주조 방법을 유추해냈다. 바로 밀랍 주조 방식이다. 밀랍 주조 방식은 벌꿀집에 찌꺼기를 녹여서 그 녹인물을 거른 다음 식으면 고체 덩어리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녹여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밀랍 주조 방법은 이게 지금 현대의 우리 초나 파라핀이나 또 지금 현대적으로 지금 많이 쓰여진 왁스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그 약간의 열을 주면은 녹게 돼 있고요. 금속 활자는 먼저 조각칼을 이용해 밀랍의 양각으로 글자를 새긴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씩 잘라놓는데 이것을 어미자라 부른다. 어미자를 밀랍으로 만든 봉에 붙이는 작업인데 이 밀랍봉을 가지쇠라고 한다. 지금 이제 그 가지쇠를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이제 주물이 이리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하나 낱개의 활자까지 그 주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가지쇠를 활용하면 활자의 대량 주조가 가능해 좀 더 빠르게 많은 활자를 주조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장인이 가장 긴장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이다. 금속 활자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순간이기 때문인데 바로 금속을 녹여 붓기 위한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이다. 모래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점성이 약해지겠죠. 점성이 약해지다 보면은 이 주형들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 이제 그 점성이 없으면은 그것도 황토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마찬가지로 축소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흙이 많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줄어. 그러다 보면 크랙 이렇게 굉장히 균열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면서 이 황토라든가 지금 모래는 자기가 쓰면서 3대3으로 맞추는데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그 이제 미세한 부분까지도 맞춰주면은 이 성공률이 활자의 성공률이 좋죠. 거푸집은 20일 정도 건조시키는데 너무 추우면 깨져버리고 뜨거운 곳은 건조가 안 된다. 반그늘 상태인 곳이 적당하다. 금속 활자 주조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금 기술과 거푸집 만드는 기술인데 그 가운데 거푸집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푸집은 재료, 형태에 따라서 그 드는 공력이 좀 다르고요. 거푸집 재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밀랍 또는 주물사 또는 석비례 등을 갖다 들 수 있는데 그 거푸집의 그 가장 그 생명은 통기성 또 견고성 또는 성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푸집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푸집 건조가 완성되면 본격적인 주조 작업이 이루어진다. 금속 활자를 주조하는 데 쓰이는 금속 재료는 주로 청동을 쓴다. 청동이 완전히 녹아 샘물이 되면 만들어 놓은 거푸집 구멍에 붓는다. 샘물을 부은 거푸집이 완전히 식으면 드디어 거푸집을 깨고 활자를 꺼낸다. 이게 주형틀을 이제 샘물을 붓고 나서 이거를 이제 터는 작업이죠. 밀랍은 샘물에 의해 녹아 없어지고 그 빈자리에 샘물이 굳어 글자의 형태를 갖춘 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드디어
완성된 활자 가지쇠가 모습을 드러냈다. 실패 없이 완벽하고 견고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가지쇠에 달린 활자들은 쇠톱이나 실톱 등을 사용해 하나씩 떼어낸다. 지금 이제 활자를 이제 조판하는 거예요. 이 활자를 조판을 해서 이제 수평도 조판한 다음에 수평도 맞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밀랍도 채워 놓고 뭐 이런 작업이죠. 인쇄할 책의 내용에 따라 활자를 뽑아 조판을 하는데 먼저 밀랍을 틀 사이사이에 깔고 열을 가해 녹인 후 활자를 배열하고 인쇄하기 쉽도록 수평을 잡는다. 조판이 끝나면 활자 면에 먹물을 칠한다. 그 위에 한지를 놓고 붓을 사용해 골고루 문질러 인쇄를 한다. 금속 활자 인쇄는 필요한 부수만큼 인쇄를 할 수 있고 또 내용의 수정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의 위대한 발명품 금속 활자로 인쇄한 직지다. 사실은 뭐 활자 인쇄술이라고 하는 건 물론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1세기 때 필승이라는 사람이 그 활자 인쇄를 시작을 했는데 실용화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도 금속 활자 기술이 책을 만들어낼 정도까지 가지 못했다는 건데 이미 고려에서는 금속 활자의 실용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지 못했던 거를 우리는 한 거죠. 고려는 직지를 인쇄하기 이전부터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 1241년에 편찬된 동국 이상국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가 1234년으로 한국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 금속 활자는 북한 개성에 있는 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복자 두 글자뿐. 정확한 제작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할 때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고려시대 활자로 추정되는 증도 가자가 공개됐다. 이것이 진짜 고려시대 활자라면 직지보다 최소 138년이나 앞선 것으로 현재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연구가 한창이다. 출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고 학계에 종합적으로 연구가 돼서 이것이 증도가짜로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 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 고려는 이미 수준 높은 목판 인쇄술을 자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뭐 동북아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불교의 영향이 커서리라고 봅니다. 그 불교 문헌을 만들어서 또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탑이라든가 그런 불사에 많이 쓰게 됩니다. 거기는 다란이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경전도 있고 그리고 불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장경이라는 이제 그 거질의 그런 경전율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신라에서 비롯한 목판 인쇄술은 고려 때 그 수준이 최고 절정에 달했다. 고려의 목판 인쇄술은 꾸준히 발달해 11세기 말엽에는 많은 불교 및 유학 서적은 물론 일부 의학 서적까지도 목판을 파서 인쇄하기에 이르렀다. 그중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몽골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팔만대장경은 글자가 아름답고 정교하며 인쇄 상태도 선명해 고려가 최고 수준의 목판 인쇄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목판 인쇄가 가지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되고, 그다음 나무를 건조시키고 말리고, 그다음에 색이고, 뭐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활자라는 것은 이미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한 책을 만들고 다시 해체해가지고 또 다른 책을 급속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는 금속 활자로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만들길 원했다. 당시 고려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인 실력까지도 차지한 무신 정권 시대였다. 그런데 문신을 철저히 배척하던 무신들이 금속 활자의 필요성을 먼저 느낀 것이다. 무신들을 하고 많은 그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신들을 양성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 문신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책이 필요했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가 필요했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활자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속 활자는 주조 기술뿐만 아니라 인쇄 재료도 동반되어야 한다. 전통 먹을 제작하는 먹장인의 공방. 최상의 활자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먹을 만드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먹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소나무의 뿌리를 태운 그을음이다. 그을음은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작은 크기의 탄소 알갱이로 먹의 색을 검게 하는 주성분이다. 그을음을 모으고 난 뒤 아기와 함께 반죽을 한다. 탄소로 이루어진 그을음은 본래 물에 녹지 않는데 이것을 물에 개어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교다. 18도 이하에서 건조를 시키면 네모 반듯한 먹이 완성된다. 이것을 갖고 원하는 모양과 무늬를 새기는 것이다. 먹이 안 좋으면 이 접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좋은 먹은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에 되는 게 이 접힌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물을 안만 타도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었죠. 이게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금속 활자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이 먹을 만드는 재료부터가 달라져야 한다. 일반 먹을 금속 활자에 발라서 거기다 다시 종이를 얹어서 찍다 보면은 번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먹은 재료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다. 앞서 본 것처럼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으로 만든 먹은 송연먹이라 한다. 그리고 유채꽃과 동백꽃, 콩 등을 태워 생긴 그을음으로 만든 먹을 유연먹이라고 하는데, 금속활자 인쇄에는 바로 이 유연먹을 사용한다. 점도는 셌을 것 같아요. 금속 활자용에서는. 왜냐하면 표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금속 활자 자체가 표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점도가 이게 어느 정도 없으면은 쉽게 말해서 물방울 떨어뜨리면 또르륵 굴러 내려간다는 거죠. 이 금속 활자 미끄러운 표면에 달라붙을 정도라 그러면 어느 정도 점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고려는 먹 제조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금속 활자로 인쇄할 유연먹 제작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 활자용 먹을 만들지 못해 금속 활자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1313년 중국의 왕정이 쓴 농서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먹은 시초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갔지만은 고려시대 때 문헌을 보면은 고려먹이 중국먹보다는 굉장히 앞섰던 것 같아요. 그게 보면은 그 소동파의 기록에도 나와 있고, 고려먹이 좋아가지고 그 부산 논주고 샀다는 기록도 나와 있고, 조공무역에 아주 중요한 그 물품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고려먹이였어요. 그러니까 중국먹보다 고려먹이 좋으니까 이 무역품으로 받아들였겠죠. 세계 최고의 종이 제작 능력도 금속 활자가 개발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원래 종이는 중국의 채륜이 서기 105년에 나무 껍질, 마창포, 어망 등 식물 섬유를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종이의 질은
우리나라가 우수했다. 중국 역대 제왕의 진적을 기록하는 데에 고려의 종이만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고려 종이의 명성은 조선으로까지 이어져 한지가 중국과의 외교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다. 목판이나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들이 지금까지 1000년을 넘게 이어오는 것도 바로 이 1000년을 넘게 사는 한지 위에 글자를 찍었기 때문이다. 금속 활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기술력과 함께 그 기술을 활용하는 장인의 숙련미도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철기 시대, 또 삼국 시대 각종 무기라든가 하다못해 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금속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더 고려 이전에 더 화려한 금속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러한 금속을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바로 책을 만드는 기술에 도입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직지의 고장 청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은 고려시대 사찰 산회사가 있던 곳이다. 1993년 무심천 제방공사 중 이곳에서 다량의 금속 공예품이 발견됐다. 현재 유물들은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산해 사터에서 발견된 유물은 모두 460여 점, 모두 사찰에서 쓰였던 물건들이다. 고려시대 금속공예는 불교의 융성과 귀족사회의 팽창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었다. 고려시대는 특히 불교 금속공예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산해사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량적으로도 많지만 어떤 한 그 사찰의 일괄 유물을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 활자를 주조했던 청주는 다른 지역 절토에 비해 금속 공예품이 많이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 사찰들이 수준 높은 금속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금속 활자 기술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의 화폐 해동 통보를 보면 모양이 바르고 글자가 뚜렷한데 화폐의 주조와 금속 활자의 주조는 같은 기술이다. 해동 통보는 1102년에 주조되었으므로 고려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금속 활자를 만들 수 있는 기본 기술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금속 활자 발명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유교 경전들을 보급하는데 이제 금속활자 연세가 그 출발점이 되지만 중국인들의 문집이든 저희 선조들의 문집이든 이런 것들이 금속활자 인쇄를 통해서 예컨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죠. 인쇄 발전에 의한 서적의 보급은 992년 세계 최초의 대학 국자감을 탄생시켰다. 고려시대 국자감으로 불리다가 1362년에 성균관으로 개칭되어 조선으로 이어졌다. 고려시대 국자감은 개성에 위치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수도 한양에도 대학을 세운 것이다. 국자감은 6개 학과에 학생 정원은 각각 300명, 전체 학생이 6,000명이 될 때도 있었다. 당연히 동시대 다른 국가보다 학문의 수준도 높았다. 국자감의 설립 목표는 그거는 그 유교 이념을 체득을 한 사실은 그 지배자들을 길러내는 거죠. 유가사대비라고 하는 게 유교 이념을 체득을 한 그 지배자 후보들을 길러내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왕실이 주도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자감이라고 하는 그 국가 교육
기구이죠. 유교는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이자 통치 이념이었다. 조선은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넓은 문자 해독층인 사대부들을 길러내는 교육 정책을 폈고 그 중심에 금속 활자 인쇄술이 있었다. 조선의 교육 정책은 먼저 서적의 보급에 있었다. 그래서 태종은 직접 금속 활자를 만들 수 있는 주자소 설립을 명해 서적의 보급을 지시했다. 조선에 있어서는 이 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권한을 그 활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활자는 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그 황제들보다는 그 우리의 그 왕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활자에 대한 그런 신념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충무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작은 표지석 하나가 눈에 띈다. 태종 3년부터 정조 24년까지 금속 활자를 만들던 주자소가 있던 곳. 당시 태종의 어명으로 설치된 주자소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것이다. 조선의 주자소에서는 금속 활자의 발전과 새로운 활자가 개발되며 조선을 금속 활자의 전성기로 이끌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조선시대 금속 활자와 인쇄 서적들을 대량 소장하고 있다. 조선은 고려의 활자 인쇄술을 계승 발전시켜 다양한 활자를 만들어 썼다. 책을 펴내거나 활자를 만드는 관청도 고려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조선은 이제 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활자는 목판하고 달리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찍을 수 있기에 유리했고 또 조선은 왕실에 주도해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잘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을 보면 실록을 비롯해서 의궤라든가 굉장히 많죠. 그건 우리의 조선시대의 기록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적 수준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조선시대의 지적 수준은 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과 같은 서적의 인쇄와 보급이었던 것이죠. 조선 건국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가 태종 3년에 제작된 개미자다. 개미자본과 직지 글자본을 비교해보면 개미자 활자가 비교적 고르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활자의 주조술이 밀랍을 이용한 주조법에서 주물살을 이용한 주조법으로 개량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금속활자 주조 기술은 세종 때 개발한 갑인자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갑인자는 우리나라 활자본의 백미라 일컬어지고 있다. 글자 사이가 여유있게 떨어지고 또 먹물이 시커멓고 윤이 나서 한결 선명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갑인자는 조선 말기까지 6번이나 다시 주물을 했을 정도다. 특히 세종 때에는 그 경자자를 갖다가 발명, 고안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전에 많이 사용이 됐던 밀랍의 사용량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줄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밀랍에서 그 재료 자체가 주물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그 조판에 있어서의 시간을 갖다 줄이고 또 한지의 수용량을 갖다 줄이면서 많은 양을 갖다가 찍어서 우리나라 전역에 보급하는데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활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례자 활자, 바로 한글 활자다. 의례자는 1455년 수양대군이 강희안으로 하여금 글씨본을 쓰게 하고 같은 해 6월에 주조했다. 당시 조선은 불교 경전을 한글로 풀이하기 위해 그 예비 과정으로 의례자를 활용해
여러 가지 불교 경전을 인쇄했다. 금속 활자는 한글의 보급 확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서적들이 한글 활자로 인쇄되면서 일반 백성들의 지적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일본어 학습을 위한 히라나가 활자도 개발됐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19세기 후반에는 서양 근대의 신식 활자가 도입돼 성경책까지 금속 활자로 인쇄됐다. 활자 왕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활자가 개발됐던 조선. 조선시대 금속 활자는 40여 종이 개발됐고 간행된 책은 1500년까지 모두 130여 종이었다. 조선은 활자를 만드는 금속 재료도 발달했는데 특히 세종은 처음으로 납으로 활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납활자는 사용하기에 이제 편리하고 또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은 이제 주조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을 갖다 들 수 있고요. 또 기계화된 인쇄 기술에 있어서는 높은 온도로 용용하는 동활자보다는 320도의 낮은 온도로 용용할 수 있는 납활자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금속 활자를 만드는 금속 재료는 구리, 주석을 모태로 한 청동 활자였다. 그리고 당시 활자들은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고 자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게다가 구리의 용융점은 1083도, 주조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세종이 개발한 납활자는 용융점이 320도, 구리에 비해 주조가 용이했다. 근데 이런 납활자가 훗날 18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서구식 납활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활자는 사라지고 납활자만 남아서 납활자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청동, 즉 수공업식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근대화된 기계식 인쇄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규격화, 정형화, 또 빠른 속도의 어떤 인쇄 기술을 갖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적합하게 이런 납활자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대 인쇄 기술에 영향을 미쳤다는 납활자. 오늘날까지 그 납활자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 인쇄소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수만 개의 활자들이 시선을 사로잡은 이곳은 납활자 인쇄 공정으로 책을 인쇄하는 활판 인쇄소다. 활판 인쇄는 컴퓨터와 오프셋 인쇄기 도입과 함께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곳만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건 활자 자동 주조기라고 활자를 만드는 기계, 이 기계가 뒤에서 납을 녹여가지고 전기로 납이 녹으면 이제 이 납이 이제 이 기계 속으로 튀어나온다고, 납물이. 그 납에서 이제 잡아놓은 거에다가 여기다가 가다가 찍혀서 이렇게 나오는 게. 300에서 400도 고온의 납물이 활자를 만든다. 그 옛날 선조들이 일일이 손으로 주조하던 작업을 지금은 기계가 대신한다는 것뿐 주조 방식은 다를 게 없다. 조판을 하는 모습도 예전 방식 그대로다. 현재 이곳엔 한글 2,200여 자의 한글과 15,000자의 한자 활자가 있다. 원고 내용대로 활자를 뽑고 행수, 자간, 위치 등을 고려해 조판을 한다. 그리고 활자가 흐트러지지 않게 실로 단단히 묶는다. 활자로 인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납활자의 경우는 활자가 2mm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압력을 가해서
그 먹물을 이 스며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압력이 똑같지 않으면 좀 글자 색깔이 좀 흐리거나 또 짙거나 이런 게 지금 대량으로 찍는 옵셋 인쇄하고 다른 맛이죠. 마지막으로 조판 틀을 활판 인쇄기에 고정시키고 잉크를 묻혀 찍어낸다. 찍어내는 종이 역시 한지를 사용한다. 특수 제작한 한지에 활판 인쇄를 하면 오프셋 인쇄의 5배인 5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금세 잉크가 날아가 버리는 요즘 책과는 달리 압력을 받아 종이 위에 꾹꾹 파인 글자들은 생명력이 길다. 게다가 정겨움과 멋스러운 매력도 지니고 있다. 직지라는 세계 최고 활자의 역사를 보유한 활자 종주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이곳에서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정부의 중요한 기록 문서라든가는 다 이런 활판으로 찍어요. 우리는 한글이지만 그쪽은 또 영문 알파벳이나 이런 걸로 해요. 그건 왜냐? 생명력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 때도 의궤 등과 같은 국가 기록 문서는 금속 활자로 제작했다. 활자가 주는 강한 생명력과 견고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600년의 장대한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속 활자 인쇄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선 왕조라고 하는 신생 왕조가 유교 문화를 빠른 시일 안에 구축을 해서 500년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속시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는 그 역사적 의의를 부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을 갖다가 보급해서 보편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금속 활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금속 활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인쇄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중간 단계를 갖다 점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타자가 되는데, 그 타자 기술, 또 타자 기술에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해서 발명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이 금속 활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시작한 인쇄술은 모든 변화를 가능케 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새로운 사상과 온갖 지식,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들이 순식간에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면서 지구의 역사가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금속 활자를 인류문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손꼽는다. 세계적으로 이런 인쇄 문화가 발전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떤 기록 문화가 발전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떠한 좋은 문화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뇌는 장기간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이런 책을 통해서, 인쇄 문화를 통해서만이 그런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구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인쇄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세계 최고의 발명품 금속 활자. 금속 활자를 통해 지식정보 강국을 꿈꾸었던 우리의 선조들. 그 살아있는 위대한 활자들이 전하는 천년의 지혜는 우리의 내일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